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역사를 파고들어 당신의 지갑을 구원할 금융사학자 핀플루언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재테크 레벨이 달라질 겁니다. 부의 지혜를 얻는 첫걸음,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누르고 시작하시죠.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자, 상상 한번 해봅시다. 1945년 한 나라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도시들은 재로 변했고 공장은 폭격으로 납작해졌으며 한때 거대했던 제국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방사능으로 얼룩진 상처가 됐고 수도인 도쿄는 철골만 앙상하게 남은 유령 도시가 되었죠. 식량은 바닥났고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으며 국민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제로였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나라는 힘있는 천황도 나라를 지킬 군대도 패배자라는 낙인 외에는 어떤 정체성도 갖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불패의 신화, 그 환상 자체가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딱 한 세대 만에 바로 그 나라가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강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들이 만든 자동차는 미국 차보다 튼튼했고 그들의 전자제품은 유럽 제품보다 똑똑했습니다. 그들의 기업들은 정밀함, 규율, 그리고 디자인의 상징이 되었죠. 전 세계는 이걸 경제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되고 설계된 경제혁명이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규율을 통해 부를 재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극소수의 국가만이 깨닫는 그 진실을 이해했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혁명이었죠.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이곳, 금융사학자 채널에서 오늘 그 어떤 것도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은 일본의 부활 스토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의 부상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몰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945년 항복했을 당시 일본 경제는 말 그대로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산업이 하나도 없었죠. 도시 지역의 40% 이상이 파괴되었고 상선의 절반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산업 생산량은 전쟁 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수천 명이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화폐, 엔화는 초인플레이션에 잡아먹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과 연합군 점령군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초기 목표는 일본의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력화였죠.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일본이라는 전쟁 기계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와 같은 자이바츠라 불리던 거대 재벌들은 해체 대상으로 지목됐고 그들의 자산은 청산되고 정치적 영향력은 파괴될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해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지주로부터 광대한 토지를 몰수하여 수백만 소작농에게 재분배하는 토지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현대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 중 하나였죠. 하지만 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의 목표가 바뀝니다. 소련이 아시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마오쩌둥의 혁명으로 중국이 막 공산화되었거든요. 갑자기 약해진 일본은 더 이상 정의 구현의 대상이 아니라 안보적 부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은 공산주의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폭탄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점령 정책은 징벌에서 재활로 180도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일본은 군사제국이 아니라 아시아의 자본주의 요새로 재건될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제 기적의 토대는 공장이 아니라
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자유시장의 혼돈 대신 훗날 경제학자들이 유도 경제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부가 생산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을 지휘하는 방식이었죠. 그 지휘의 엔진 역할을 한 기관이 바로 통상산업성, 즉 MITI였습니다. 이 기관이 일본 미래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된 겁니다. MITI의 관료들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 관료, 즉 테크노크라트였습니다. 경제학자, 엔지니어, 기획자들이 모여 자본주의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본 거죠. 요즘 우리 MZ세대가 열광하는 갓생 플래너들의 국가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어떤 산업이 일본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연구했고,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 같은 특정 산업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국가는 관세, 보조금, 그리고 일본은행에 통제된 신용을 통해 이들 산업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명확한 국가적 목표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일본의 진짜 천재성은 서양의 기술과 동양의 규율을 융합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소비주의와 투기에 몰두하는 동안 일본은 구조와 절제를 중심으로 회복을 꾀했습니다. 기업들은 K레츠라는 형태로 재편되었는데 이건 상호 지분 소유와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연결된 기업 네트워크였습니다. 각 K레츠의 중심에는 은행이 있었고 이 은행이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고 전략을 조율했죠. 이건 서구적 의미의 경쟁자들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 가족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스미토모, 도요타, 각각이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깊은 충성심으로 묶인 작은 생태계가 된 겁니다. 한국의 재벌과 비슷하지만 은행 중심의 수평적 구조가 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죠. 공장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철학의 혁명이었죠. 일본의 전통적인 노동윤리가 현대 경영 기법과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종신고용, 연공서열 임금, 그리고 집단적 충성심. 노동자들은 단순히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회사에 소속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신의 직장처럼요. 그 대가로 회사는 그들을 쓰고 버리는 노동력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으로 대우했습니다. 그 결과 전적으로 개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유욕적인 노동력이 탄생했습니다. 카이젠, 즉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개념은 일본 회복의 도덕적 척추가 되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모든 공정은 개선될 수 있고 모든 결함은 제거될 수 있으며 1초라도 아낄 수 있다는 신념. 완벽함에 대한 이 집착은 일본 제조업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일본의 수출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강, 섬유, 전자제품,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쓸었죠. 품질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가격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1968년 일본은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섭니다. 이 변화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일본은 굶주림에서 흑자로 잿더미에서 자동화로 나아갔습니다. 이 성장의 연료는 석유나 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직력이었습니다.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고 은행이 자금을 대고 기업이 생산하고 노동자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인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결과 미덕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이면에는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통제가 있었습니다. MITI가 누가 수입하고 누가 수출하며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정부가 성장을 원할 때는 유동성을 풀었고 인플레이션이 위협이 될 때는 돈줄을 조였습니다. 대기업은 총애를 받았고 중소기업은 그들이 남긴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죠. 하지만 이 모델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국가 생존이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초 발발한 6.25 전쟁은 이 모델에 터보 엔진을 달아주었습니다. 미군 병력은 보급품, 차량, 철강이 필요했고 일본 공장들은 최전선 뒤에 병기창이 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일본의 중공업은 하룻밤 사이에 부활했습니다. 한때 불구였던 전시 경제가 갑자기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복이 아닌 자본주의의 수출국으로서 말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성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GDP는 7년마다 2배로 증가했습니다. 임금은 오르고 교육 수준은 치솟았으며 중산층이 등장했습니다. 텔레비전, 자동차, 세탁기는 성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맞춰 개통된 신칸센은 일본이 더 이상 패전국이 아님을, 바로 미래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위 기적의 배후에는 더 깊은 문화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서구 경제가 개인의 부를 찬양하는 동안 일본은 집단의 성취를 중요시했습니다. 즉 조화라는 단어는 신성시대였습니다. 국가, 산업, 시민 사이의 균형 추구는 탐닉보다는 인내를 중시하는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익은 전리품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탐욕 없는 성장이라는 이 모델은 일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분기별 실적에 목을 매는 동안 일본의 K레츠는 수십 년 단위로 생각했습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재투자했고 은행은 단기 수익을 쫓기보다 장기 신용을 제공했으며 노동자들은 안정을 위해 적당한 임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도 순수한 자본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개인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일본 철강은 미국 철강을 이겼고 일본 차는 미국 차보다 오래 갔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는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재정의했습니다. 1985년 일본은 세계 GDP의 15%를 차지했는데 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수치였습니다. 생산성은 치솟고 실업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으며 엔화는 강세였습니다. 전 세계의 눈에 일본은 막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약점이 있는 법. 일본의 약점은 지나친 성공이었습니다. 불을 쌓게 해준 바로 그 조직력이 동시에 안일함을 낳았습니다. 관료와 은행가들은 성장에 중독되었고 기업들은 확장을 위해 끝없이 돈을 빌렸습니다. 부동산이 담보가 되었고 생산의 자리를 투기가 조용히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일본의 호황은 버블로 변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니케이 주가지수는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에 4배나 폭등했습니다. 도쿄의 땅값은 초현실적이 되어서 황궁 부지의 가치가 캘리포니아 전체의 가치보다 비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나요? 마치 강남 아파트 가격 이야기처럼 들리죠. 평범한 시민들까지 월스트리트 트레이더처럼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은행들은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 속에 무모하게 대출을 남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떨어졌습니다. 1989년 일본은행이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 버블은 아주 요란하게 터져버렸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부동산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조 달러의 장부상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은 경고성 이야기로 전락했습니다. 1990년대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장은 사라졌고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은 부실 채권의 늪에 빠졌고 기업들은 채용을 멈췄으며 한 세대는 끝없는 성장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M4 세대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의 부상을 이끌었던 바로 그 규율 잡힌 시스템이 이제는 일본을 침체의 덫에 가두었습니다. 종신고용은 구조조정을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관료주의의 관성은 개혁을 더디게 했습니다. 혼란보다는 조화를 중시했던 문화는 유연성을 요구하는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너무나 완벽해서 진화할 수 없는 기계를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이걸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수십 년은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의 안정이었죠. 다른 경제들이 호황과 불황을 겪는 동안 일본은 낮은 불평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했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며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기적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성숙해진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을 추구하는 현대 경제에 경고를 보냅니다. 한때 일본을 구했던 공식, 저금리, 쉬운 대출, 조직적인 투자은 이제 섬뜩할 정도로 익숙해 보입니다. 중국은 국가주도 자본주의, 수출 지배력, 인프라붐, 부동산 버블이라는 똑같은 모델을 차용했습니다. 서구 정부들 역시 저금리와 부채주도 부양책을 영구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는 규율이 의존으로 바뀔 때 어떤 미래가 닥치는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더 깊은 인간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일본은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재건했습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하루하루 노동자 한 명 한 명, 결정 하나하나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부상은 번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성공조차도 진화하지 않으면 쇠퇴한다는 증거입니다. 도요타와 소니를 만든 바로 그 정밀함이 세상이 그들의 제도보다 더 빨리 변했을 때 일본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경제 기적은 공장이나 수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장의 목적은 무엇인가? 일본에게 그 답은 집단적 생존이었습니다. 총체적 파괴 이후에도 무너지기를 거부한 사회였죠. 하지만 일단 생존이 달성되면 진화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완벽함의 역설입니다. 시스템이 더 정밀하게 작동할수록 유연성은 떨어집니다. 일본의 기적은 설계되었지만 그 어떤 설계에도 한계는 있는 법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후 변화는 우리가 가진 가장 명확한 거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념 대신 규율이 자리 잡을 때 국가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공이 습관이 될 때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역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려드릴 뿐입니다.